처음 뵙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 정의당 흥북구위원회 코바디스 성북 이번 기수가 그 세계랑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를 갖다 강의하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식을 담다 대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갖고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1강에서 뭘 했냐면 대략적인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보정당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진보정당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노회찬 의원이 1998년도에 민주노동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썼었던 글, 이 책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 첫날은 이걸 했고, 두 번째로 대략 지금까지 정의당까지 오는 한국진보정당의 역사를 그냥 수박과 덜기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됐다 정도로 갖다가 한번 했었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강의한 그 PPT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최상희 씨 고모 되신다고요? 네. 상희 지금 바깥에서 보셨나요? 최상희 씨요? 상희 맞나요? 저희 1년 넘게 알바했던 친구의 막내 고모시래요. 수석이 알게 된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뭐냐면 독일 3인당, 사회민주당의 역사를 갖다 얘기했어요. 독일 3인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노동자 정당 또는 진보 정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독일 초기 3인당의 논쟁 관련돼서 몇 가지는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이제 강조했던 인물이 있어요.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분을 강조를 갖다 지난번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도 연결되는 것을 제가 일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과,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그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개혁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혁명과 개혁의 어떤 결합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었던 그 로자와의 그 논쟁도 제가 좀 설명드렸고, 로자가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이 과정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당이 앞으로 뭘 할 거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실 좀 바빠요. 왜냐면 저희가 총 오리엔테이션 빼놓고 전체 6개 강의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지를 드렸고, 사실 그걸 빠뜨린 부분이 많아요. 좀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 문제도 사실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 스웨덴 사회민주 노동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웨덴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위 이제 노동자 또는 좌파의 이념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스웨덴은 어떻게 그런 사회가 됐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공부해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한정 끝이 없기 때문에 대략 제가 이제 그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4꼭지 정도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2꼭지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프랑스의 진보정당 운동, 특히 프랑스의 사회당과 공산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주로 인물로 나오는 분을 장조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장조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얘기를 중심적으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때 당시에 진보정당 18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똑같이 사회당과 공산당에도 똑같이 있고요. 이들이 어떻게 갈라졌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갈라졌는지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갖다가 굳이 꼽은 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지담 바깥에 보면은 인물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갖다 한 강의한다는 사실 굉장히 벅찬 건데 최대한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PPT 파일은 오늘 끝나고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진보정당 운동의 전사가 있습니다. 파리 꼬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 영화 뭐죠? 레미제라블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이에요. 프랑스 진보정당 역사 또는 프랑스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물론 더 멀리 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파리 꼬민이라는 걸 갖다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파리 꼬민 당시에 어쨌든 그 왕당파 정부군에 맞서가지고 우파 정부군에 맞서가지고 어쨌든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이런 사진이에요. 1871년 3월 18일부터 이게 시작되어 5월 28일까지 약 2달간 그 이제 진행된 겁니다. 꼬민이라고 하는 파리를 중심했고 꼬민이라는 게 일종의 공동체잖아요. 실제 그 자치정부가 실현됐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민중들이 처음 세운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닌 자치정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사회주의적인 자치정부냐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보불전쟁이라고 해요. 보불전쟁. 이게 이제 쉽게 하면 그 한문을 음치한 거고요. 사실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지금의 이제 독일 전에 이제 프로이센 제국하고 맞짱을 뜹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여러 번 맞짱을 뜨잖아요. 아시죠? 이때도 맞짱 뜨고 1차 세계대전 때도 맞짱 뜨고 2차 때도 맞짱 뜨고 국경을 갖다 접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가 져버립니다. 이때 1871년도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난 제2제국 정부가 무능했던 거죠. 전쟁도 제대로 못했고 인민들 같은 경우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프랑스 민중들이 전쟁을 졌는데 프로이센 애들이 점령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 봉기를 입은 게 파리 꼬민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를 갖다 몰아내고 뭘 하냐면 3월 26일 날 3월 18일 봉기를 일으키고요. 3월 26일 날 선거를 해서 자기들끼리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명의 의원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꼬민이 성립됐다. 이 85명 의원을 선출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리를 운영하겠다. 저기 그 소위 그 왕당파들 내지는 그 부르주아 그 우파들의 정부를 갖다 쫓아내고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정도까지 파리를 자치로 통치하고요. 그리고 5월 20일 날 다시 이제 정부군들이 파리로 이제 진격해 와서 무자비한 학살을 하죠. 무자비한 학살을 결국에는 5월 28일 날 이제 게임이 끝난. 그러니까 2달 동안의 이 역사적 싸움인데 왜 이걸 갖다가 중요시 여기냐면 사실은 제가 그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 계속 얘기했는데 그 노동자 정부든 아니면 사회주의 정부든 삼인주의 정부든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공산주의 정부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때는 삼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똑같은 말로 썼어요. 막스 저작에도 보면 어떨 때는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다, 어떨 때는 사회주의라고 했다가 삼인주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아는 레닌 같은 경우도 레닌이 있었던 정당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삼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쓰는 용어에서는 별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았다. 근데 어쨌든 세계 처음으로 노동자 계급이 자치에 의해서 자치라고 직접 선출을 한 거죠. 아래로부터. 그래서 파리 시민의 절반 이상의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선출해 자치의한 민주주의 정부고 세계사적으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갖다 실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사실은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좌파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유럽 정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를 한 분 모셔가지고 연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만나서 술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한 뭐 장석준 선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 현재 유럽 정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뒷풀이하고 이런 자리를 꼭 만들게요. 왜냐면 제 강의가 현재 유럽 사회주의 또는 삼인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하고 있고 초창기 당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꼭 한번 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파리 코민이라는 걸 떠나서 사실은 프랑스의 사회당이나 프랑스의 진보정당 운동을 이야기할 수 없다. 프랑스의 소위 좌파적 전통이 실제 여기서부터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 궁금하시면 레미제라블 보면은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5.18?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5.18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기는 사실 아까 근 100년의 차이가 있지만 1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5.18 때도 똑같은 어떤 이런 식으로 갖고 이때 당시에 뭐 2,100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숫자는 셀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 10,000명 정도가 잡히고 10만 명 정도라다가 완전히 군주로 몰아서 탄압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 실형산 사람들은 나중까지 합치면 그 10,000명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사람 아세요? 머리까지 아저씨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한 그 아저씨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노동계급의 창조혁명을 예행연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땠는가 갖다가 우리가 보면 왜 이 정부는 파리코민이라는 걸 갖다가 세계 최초의 노동자 자치를 통한 정부였다. 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이거 쭉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들 충분히 진보정당의 역사적으로 강령, 주장이죠. 강령에서 주장했거나 아니면 현재 정의당에서도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노동자 공장 노동자가 경영 참여하겠다. 사실은 지금도 지금 현재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노동자 경영 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적인 거는 뭐 요새 얼마 전에 쟁점이 됐었던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기억나시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 이게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자 경영 참가로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낮은 수준이지만 이런 문제가 이미 이때 얘기가 됐었었고요. 노동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때 당시엔 16시간씩 노동. 현재는 이제 8시간 노동제가 정착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독일 3인당 얘기하면서도 8시간 노동제, 보통 소목권 이런 게 끊임없이 이제 주장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도 10시간 이상은 노동을 못하겠네. 이때는 뭐 특히 아동 여성들 같은 경우는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최저임금제 실시, 야간 노동 금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 파리코민의 요구사항과 실제 아까 자치기구에서 만들었던 법령 같은 거겠죠? 나와 있는 의무교육을 무료로 초등교육에 시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초등학교까지부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상당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직업학교 설립에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여성들과 외국인들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결혼을 인정해준다든가 이때도 귀족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농노제의 그 전통이 남아있어갖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거였고요. 독신 여성과 그 자녀들의 연금을 지원한다든가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사실은 진보적인 정책들 현재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때 150년 전에 이미 파리코민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전통이 있어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소위 노동자 운동 또는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표현되던 이런 좌파의 전통들이 사실은 남아있었다는 거고요. 이 파리코민 이후에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프랑스 진보정당 초기 역사인데 이건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책에도 좀 봤겠죠. 근데 쥘 이름도 질게드 폴 라파르그
굉장히 발음도 이게 뭐냐면 그리고 프랑스 노동당의 POF 이거 아니에요. 불어로 이제 발음하면 저 불어를 안 배워서 모르고요. 불어과 나오신 분들 뭐 저는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에. 또 자막 저장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블랑키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저희가 두 번째 강의 때 기억나세요 혹시? 이 입에 나오는 기억나세요? 블랑키주? 글쎄요. 제가 책 펴갖고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뭐 때려박자주의 뭐 이렇게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뭐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무당파 사회주의자들 등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초창기에 사실은 하나의 정당으로 드러나요.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는 바쿠닌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막스레닌주의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합쳐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정도 두 가지 세력도 아니고 되게 크게 5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들끼리 막 놀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주장 막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합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 동의했던 것 같아요. 파리 코뮌 이후에 사실은 우파 부르주아 정부가 다시 이제 재장악을 하고 나서 사회주의에 대한 엄청난 탄압,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하니까 뭔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 한국 사회 진보 정당 뭐 많잖아요. 정의당, 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민주당, 진보를 표방하는 데가 그리고 합법 정당은 아닌 사회주의 변혁 뭐 노동자당 한 6개 더 되나? 그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뭐 합치면 좋겠지만 사실 서로 이해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무소속 사회주의 밀르랑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 의원이었는데 여기서 극진공화파, 극진이라는 게 계속 붙는데 이 극진공화파, 극진이라고 하는 주로 우리나라로 보면은 어떤 정도 되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갖다 잡아서 보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중도 우파쯤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아주 수구좌파를 몰아내고 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노동부 장관에 들어와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뭐 심상정 의원이나 아니면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입각설이 있었을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논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니 사회주의자인데 우리가 부르주아지와 연정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해야 되나? 이런 논쟁이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논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당내에서 만약에 되면 우리 당에서 정의당이 그 민주평화당과 그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고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 석 달은 못 갔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는 거죠. 그리고 이과 반대파는 프랑스의 사회당을 만들고요. 또 뭔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당이에요. 근데 이과 찬성파, 뭐 아까 그 5개 나온 게 브루스파, 알루망파, 그다음에 무소속 장조레스 같은 양반들이 프랑스 사회당. 그러니까 이거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도 이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대략 흐름만 보면 이 논쟁으로 사실은 시작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 나눠집니다. 여기에 요새로 따지면 뭐 민주노총 비슷한 노동자 전국 조직인 노동총동맹 CGT라고 이게 등장하는데 혁명적 신디칼리즘. 제가 그 신디칼리즘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어요. 이 책에도 그 설명이 어디 있냐면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제가 이게 단어 용어가 어려우니까 이 책에 뒤에 보시면 제가 아주 그 친절하게 내가 넣어놨는데 134쪽 이게 보면요
135쪽부터 해가지고 뭐 블랑키주의, 푸르동 라살레주의, 그다음에 저기 바쿠닌주의, 생디칼리즘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오늘 자료 못 받으신 분은 다음번에 꼭 오셔야 저희가 또 제본 더 할 거거든요.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그 참고 삼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노동조합 갖고 그냥 투쟁하면은 뭔가 새로운 사회가 올 거라고.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정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정당은 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갖고 나름대로 이 프랑스 사회주의 또는 프랑스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 근데 현실로도 보면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그 사회당의 그 모토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그림을 넣냐면 장미를 보시라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때 로고가 장미였습니다. 장미가 유럽 그 사회주의 또 삼민주 운동에서는 좌파를 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빵과 장미 뭐 이런 옛날 영화도 있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고요. 이 장미를 지금도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있는 그 통합사회당 초기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이과 찬성파와 반대파가 프랑스의 사회당과 프랑스 사회당은 나눠져 있었던 게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해서 1905년도에 당으로 통합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 SFIO. 근데 이게 계속 오래 갑니다. 이 이름으로 통합사회당이 출범합니다. 이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때 그 두 번째 강의 설명드렸는데 제일 인터내셔널 해갖고 그 설명드렸어요. 막스 아저씨가 뭐 이렇게 한 거. 제2 인터내셔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너네 제2 인터내셔널 그에서 야 너네 왜 따로 노냐 합쳐라 너네 좀 제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친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 이때는 이름만 합친 거고요. 1908년도에 툴루즈라고 하는 그 프랑스 지역에서 당대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장 조레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굉장히 훌륭한 아저씨입니다. 매력적인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당의 당권을 주게 됩니다. 당대표가 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쭉 이어왔어요. 이어왔는데 1920년 당내 다수파는 좌파가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프랑스에서 한동안은 사회당과 공산당도 다수파예요. 의원수는 적은데 의원수는 적어요. 근데 당원수부터 해서 지지율은 더 많아.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는 결선 투표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공산당은 안 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당이 저기 아까 얘기했던 극진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그 민주당 정도 된 아저씨들하고 계속 그 선거 연대를 하면서 선거 연정을 하고 이러면서 공산당이 의석수는 적지만 다수파입니다. 당원수도 훨씬 많고 평상시에 지지율도 더 높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국제공산주의 프랑스 지부라고 해서 1920년에 프랑스 공산당으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5년도에 통합을 했지만 1914년도에 그 1차 세계대전 앞두고 장 조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분열되고 지들끼리 그러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길게 갑니다. 최근까지 와요. 예, 한 2000년도 초반까지 오다가 지금은 이제 다 무너져. 사회당도 망하고 공산당도 망하고 그래서 일부는 좌파당이 되고 일부는 또 신자유주의로 가고 지금 마크롱처럼 가고 사회당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뭐 이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합사회당의 창당과 분열의 과정들이 존재했다. 이 당시에도. 그러면 장조레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조레스.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뭐 내가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진보정당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정의당 당원으로서 그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갖다 나눠보자라고 사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장조레스라는 분이 이렇게 1850년에 태어나서 191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조레스라는 양반한테는 붙는 게 인민의 호민관이라는 얘기입니다. 호민관이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 당시에 포민과는 평민의 대표 또 평민의 대변인으로 해서 그 로마 의회에 평민 대표로 들어갔었던 사람을 호민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민의 호민관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장주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인민이라고 표현하든 민중이라고 표현하든 이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한평생을 제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인민의 호민관이라고 붙은 거는 이분의 묘비석에 있는 말이에요. 아직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묘비석에 뭐라고 적힐지 결정이 안 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돌아가시고 나서 주로 이렇게 했던 진보정당 대표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어떤 게 쓰여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묘비석에 인민의 호민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장조레스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대략 이 양반의 성향이나 이렇게 볼 때 저는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권영길 전 대표님 같은 분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권영길 대표님이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좌파로 시작했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과정에서 변화되시고 그러면서 전체 운동을 이끌고 이렇게 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 이때는 이게 대중들이 군중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하자우를 토하고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예나 지금의 연설 잘해야 정치로는 좀 뭐가 좀 되는. 제가 보기엔 정주원 위원장은 역부로라도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요. 많이 나가는데 훈련이 아직 이 양반은 처음에 원래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 양반은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하고 대한민국 민주당 정도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공화주의자들의 그 정당의 요새로 따지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젊은 나이에 3대 초반에 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근데 이 양반이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울 때도 뭐라고 했냐면 까르모 광부들의 대표. 이 까르모 지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초반,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광산 지역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1992년도에 제가 그때 첫 번째 강의 때 민중당과 한국노동당 이 얘기 조금 제가 드렸었는데, 당시에 92년도 총선 때 당선 가능한 사람이 소위 진보 쪽 후보 중에 이재호나 이재우 김문수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어디였냐면 정선 태백, 여기가 사실은 집중 공략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거기 사북 사태라고 해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광부들의 투쟁들이 굉장히 컸고요. 예를 들면은 화순이라는 데 있잖아. 그러나 화순 가면은 화순 탄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해방 전후사에 보면은 화순 탄광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광부들에 대해서. 이렇듯이 이 지역이 광부들의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노동자 대표를 갖다가 출마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처음에 공화주의였던 장조레스가 끊임없이 이런 거죠. 민주당에 있는데 우리 쪽 편을 계속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서 여기서 우리 대표로 출마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서 출마를 해갖고 당선이 됐다.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노동자 파업이야말로 특권에 대한 저항이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양반.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책 아세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무위키 이런 데서 잘 설명해 있습니다.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이게 드리피스 사건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프랑스 장교인데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정보를 갖다 이 양반을 팔아넘겼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반유대주의. 근데 그때 당시에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전체 흉흉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랑스에 이렇게 갖고 듀리피스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가 몰아붙이고 있고, 이 듀리피스가 독일계거든요.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프랑스는 제가 말씀드린 독일하고 맞짱떠서 자기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감정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군사정보를 갖다 팔아넘겼다가 이 사람한테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죄를 당합니다. 근데 그 무죄를 갖다가 끊임없이 사실은 장조레스가 주장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소위 좌파 또는 진보 쪽 국회의원들 중에도 눈치를 보고 야, 이거 주장하면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대부분 있는데 용감하게 나서서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회주의 진영의 통합을 추진해서 하고 또 당과의 CGT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노동조합 그 연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계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CGT를 주요하게 한 사람은 혁명적 싱디칼리즘인데 이 사람들은 당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가서 얘기하면 조레스 아저씨가 야 그거 아니다. 그냥 노동조합만 갖고 먹바지 싸워봐라. 결국은 이게 정치 문제에서도 이게 같이 싸움이 되고 원내에서 같이 싸움이 진행되지 않으면 너네 맨날 지적할 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가서 술 한잔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화합을 사실은 그래갖고 사실은 전체적인 통합을 정말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2인터내셔널에 가서도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이건 어떤 그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그다음에 전면적인 투쟁을 해서 반전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연설도 하시고 뭐 이런 거죠. 그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럼 죽는 건 노동자들밖에 더 죽겠냐? 귀족들이 죽겠냐? 부자가 죽겠냐? 아니다.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게 부르주아지들의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총파업으로 맞서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래갖고 반파 시즌 반전평화 투쟁의 중심으로 하는데 돌아와서 이제 식사하시다가 총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1914. 그게 사실은 이 김세환 이 양반 육선 의원이었거든요. 육선이면 올해 젊은 때 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중간에 사실은 노동대표들다가 뭐 이렇게 그 선거에 패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 긴 세월 동안 자기 원칙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장조레스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에버트 재단 우리 독일 3인당 얘기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가 장조레스 재단이라는 데서도 여기다 돈을 갖다가 제3세계 또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에 진보운동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장조레스라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죠 사실. 이 사람의 이 활동 여기는 프랑스 사회의 그 소위 그 좌파 활동을 갖다가 실제로 전통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일부러 따서 제가 지금 좀 한번 읽어볼게요. 개혁주의 노선이 옳다. 그러나 개혁파에게는 의무가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어떠한 간청을 한다 해도 혁명적 방식, 즉 혁명에 대한 권리를 승식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독일 3인당 공부하면서 로자 얘기 제가 몇 구절 인용해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로자가 했었던 얘기와 사실은 지금 장조레스가 했었던 얘기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개혁하고 우연에서 개혁주의 운동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바깥에서 혁명적 방식 또는 혁명에 대한 지향,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뭐 새로운 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이 없이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실은 강조했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얘기, 개혁이 두절된다 해도 혁명이 지금 노동계급이 생산성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의회 내에서 개혁을 해서 다양한 어떤 법안들, 좋은 법안들 만들어낸다고 해서 과연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장조레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개혁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다. 제가 지난번에 로자를 이야기하면서 사회개혁과 혁명의 사회개혁이냐는 책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자도 끊임없이 그 개혁과 잘 안 나오네요. 말을 안 들리는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인 통일을 갖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로자도 끊임없이 혁명적 지향을 갖지 않은 개혁은 그만 한계가 있지만 얘만 내세우고 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안 된다. 라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뭐라고 드렸냐면 결국엔 이 과정에서 로자가 중요시했던 거는 결국에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체로 형성되는 것을 로자도 끊임없이 강조를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고 시대적 배경도 좀 다른 이 장 조레스라는 아저씨도 프랑스 아저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로자는 굉장히 공산주의자라고 스스로가 선언했고 이분은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한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들 둘이 얘기했던 노선 자체가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재밌게도.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갖다가 끝날 때까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러시아 얘기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얘기를 할 건데 레닌 아저씨 얘기도 하고 막 뚜루찌키 이런 사람들 얘기도 조금 할 건데 그분들이 그냥 혁명만 얘기했던 게 아니었다 사실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했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조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명적 개혁주의자 또는 개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하나로서 이 사람은 개혁주의자다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혁명과 개혁을 결합시키고 개혁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자본주의 넘어든 대한사회를 끊임없이 결합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추앙을 받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주의는 노동계급과 가까워야 되고 그 계급 우선시해야 된다는 자기원칙이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노동계급의 싸움에 안 다녀본 사람이 안 다녀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연설도 잘했고 몸싸움도 잘했다. 앞에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야이씨 이런 거 있잖아. 몸싸움에 또 이렇게 하고 일각이 있으셨다고 하고 계급이 인간을 초월하지 않는다.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본주의 모순이 계급으로부터 발생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인본주의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특히 이게 드리피스 사건에서 나타난다. 그 수많은 계급을 주장했던 많은 좌파들이 드리피스 사건에서 다들 발을 물러서고 있을 때 장조레스 아저씨는 굉장히 과감하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혁명과 개혁의 변증법적인 통합, 사회주의자지만 개파에 소속되지 않은 통합주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제도정치의 타협에서밖에 수동적 개혁이 아니라 즉 의회 내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법안 갖고 싸움만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투쟁의 정신과 이상의 순수성을 갖춘 능동적이고 열광적인 개혁이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법안을 갖다 갖고 우리 예를 들어 비정규직 법안이든 최근에 상가임대차보복이든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민중에게 던져주는 시혜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만들고 주체를 만들고 민중들이 좀 더 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각하고 더 참여하게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걸 갖다가 능동적이고 열광적인 개혁의 과정이라고 장조레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혁명을 현실에서 만들 수 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그냥 막 뒤집어 버려라. 저희 때 제가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초창기 학생운동하고 할 때 남이 혁명을 공부할 때 막 책 몇 권 읽고 화염병 열심히 던지고 나서는 혁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30년이 지났는데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은데 별반 달라질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혁명이란 과정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과정도 아니고 끊임없이 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옛날 변희국주 유물론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물통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물통이 있어요. 상상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죠. 물 한 방울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보일 때는 이것 자체가 언제 찰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꾸준히 차고 올라오는 과정은 어떨까? 혁명적 변화.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 한 방울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인 결합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게 이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장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열심히 그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럼 현실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정의당이라고 하는 지향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 그러다 정의당 강령에서는 뭐 복지국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복지국가라는 게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 일상적인 그냥 개혁으로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사실은 그 복지국가, 삼민주의적 복지국가 사실은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향을 끊임없이 가지되 현실에도 끊임없이 대중 또는 민중, 노동자, 인민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얼마나 더 치열하게 결합하고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민전선의 경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장조레스가 죽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좌파들이 이제 분열합니다. 좌파들. 장조레스나 아저씨가 계실 때는 야 같이 가야 돼 이게 되는데 총 딱 막 고르고 나서는 일부 변절한 더 1차 세계대전을 지지하는 그룹부터 반전을 할 때 이야기하는 그룹부터 에이 정치 안 해 꼴고 뭐 이런 사람부터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인민전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이게 그 사회당입니다. 사회당과 뭐 노총이죠, 노총. 노동자들이 선거 파업을 하는데 진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당이 분열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하구가 짝지고 프랑스 공산당하고 통일노동총동맹이 뭐 CGTU인데 얘랑 짝지예요, 짝지. 이렇게 친한 애들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노동운동 자체나 정당운동에서 분열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다수파는 이들이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사회당은 의원 중심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급진당하고 이게 연대 문제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회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죠. 중도 우파의 급진당과 중도 좌우 연대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서 좌파들이 계속 반발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프랑스 인민전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보면은 1920년도에가 대부분 유럽 전체에서 좌파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제대로 원칙을 서로 못 잡고 서로 계속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중도 우파라고 하는 급진 계열, 내지 우리나라의 민주당과의 관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1918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혁명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 레닌이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 또는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에 딱 서고, 이들에 대한 말을 갖다가 충성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이들에 대한 태도 문제로도 갈립니다만, 어쨌든 좌파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유럽 전역에 1930년도가 들어서면서 다시 경제공황이 오고 이러면서 파시즘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파시즘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좌파 또는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파시즘에 대항한 반파시즘 전선을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이 펼쳐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일단 저는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걸 갖다 잘못 이해하면 인민전선을 잘못 이해하면 예를 들어 한나당 싫으니까 나머지 가는 척 약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뭐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로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는 제가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인민전선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분열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도에 급진당 정부의 불신앙이 처리되면 극우단체가 폭동을 일으켰고 세상 얘네들도 무정봉기하고 막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 1934년 7월에 그래갖고 사회당하고 공산당이
야 우리 안 되겠다. 저 새끼들에 맞서갖고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동계도 좌파 공동전선 시험 만듭니다. 그리고 이 토레즈라는 아저씨가 공산당 사무총장인데 유효하게 간 거죠. 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인민전선을 하자. 그러면서 극진당에 제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선거 때 야권연대라고 옛날에 MB 박근혜 정부 때 야권연대를 하면 우리가 주장합니까? 아니면은 뭐 주로 민주당애들이 와, 너네 좀 이렇게 줄게 일로 와 뭐 이런 게 사실은 대부분이었는데 공세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우리랑 하자. 그리고 1930년 7월 14일 날 프랑스 혁명 기념시위 때 반파시 인민전선 시작이라고 해서 이때 극진당의 세력들이 깃발을 들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집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민전선이 시작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1930년 총선에서 인민전선이 367석 500석 중에 압도적 다수를 갖다 점유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6월 4일 볼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에 그 당수인데 사회당 당수인데 왜냐면 조금 오른쪽에 극진당이 있고 여기에 참여당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좀 공산당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중심으로 네가 그럼 대장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뭐가 또 중요했냐면 얘네들만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파시즘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희 책자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총파업의 상황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총파업을 했는데 극진당하고 참여당하고 공산당하고가 이렇게 연정을 맺었고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계속 총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극진당 애들이 이걸 갖다 탄압하자고 무력으로 진압하자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어쨌든 삼잡 연대가 됐으니까 공산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얘네들의 총 대빵 아까 그 노동자 총 집대 대표자들과 결국에는 협상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노사 타결을 했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라든가 노동권이 굉장히 신장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이걸 얘기 안 했는데 3명이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강령이라는 선거 강령을 제가 강조시키냐면 내용 없이 뭉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뭉치더라도 원칙. 근데 그 내용을 누가 주도했냐? 물론 그게 실제 실현은 안 됐지만 결국에는 이쪽 좌파들이 사실은 내용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파시단체들 무장해짐의 해산. 요까지는 극진당도 동의했었어. 그런데 나머지 거는 얘네들이 좀 그런 거야. 우리는 파시즘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여기에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걸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하고 요새로 보면 요 얘기가 뭐겠어요? 요새 말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리고 금융자본을 제약해 은행의 국유화 자본 유출 통제. 요새 그 반세계화 운동하면서 금융화 반대 운동하고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이때도 한 거죠.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제안하고 이 공동정부의 선거 강령, 즉 그 내용을 갖다가 누가 주도했냐면 좌파들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정책 경험이다. 사실은 권력을 갖다 실제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냥 권력만 잡은 게 아니라 총선거도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공정선거 대중파업이라는 그 대중들의 동력, 대중들의 실제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좌파의 집권이 어느 정도나 대중들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걸 갖다 실제 알려줬다. 좌파가 그래갖고 잡고 나서 총파업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전국적인 노사 타결을 갖다 맺으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버리는. 물론 그 이후에 다 패배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나서 이제 구구 반동의 그 광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갖고 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전선의 좌절과 한계, 그래서 오류가 있고 제를 보겠습니다. 사회운동과 제도정책 적절한 결합을 실패했다.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극진당이 뭘 좀 세게 하려면 하지 마.
그럼 우리 나간다. 너네는 안 놀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니들이 나가면 연정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자꾸 왜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회운동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운동을 계속 결합시키지 못하고 사회당에서는 계속 어쨌든 급진날 때 꼬셔볼 테니까 자꾸 너네 좀 있어. 너네가 자꾸 떠들면 내가 제일 꼬시기 힘들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실패했다. 즉 혁명과 개혁의 동력이 결합된 동이 상실했다는 거고 오히려 두 번째는 과감한 경제개혁 추진에 실패했습니다. 200대 가문의 자본 파업.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인민연선을 만들 때 아까 그 여기 이제 공산당 프로제라고 하는 아저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200대 자본들 가문의 자본들과 전면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즉 다시 우리로 따지면 재벌해체 뭐 이런 거지. 일종의 요새 말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해야지.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재벌 두드러 잡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그 교수님 이름이 뭐지?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재용? 강하던 교수 말고 또 누구야? 김상조 선생님이 딱 들어가는데 별로 때려잡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꾸 이재용이랑 손잡고 자꾸 어디 잘 가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자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씨가 그럼 우리도 일 안 해. 그리고 국부를 유출시켜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굴복, 야 나가지는 말아봐.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일자리 안 만들고 중국 가고 공장 지을 거야, 베트남 가고 공장 지을 거야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사실. 거기에 이제 사실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스페인 예전에 불가능적 집대한 파시스트 기선 제압. 스페인도 인민전선이 형성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파시즘이 이제 그 프랑코라고 하는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오니까 유럽 전역에서 사실은 지원을 갑니다. 인민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가는데 이탈리아 열심히 지원 가고 그랬는데 뭐 영국 노동당, 영국 공산당도 열심히 지원을 갔지만 이 프랑스가 좌파의 정치인 프랑스가 슬쩍 이렇게 발을 빼게 돼. 왜? 거기에 힘을 쏟을 경우 이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지만 과연 그게 옳으냐?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연합 주체 급진의 보수와 개혁의 발목 잡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에 입각해갖고 정부를 만들었지만 계속 상당 상층끼리 계속 협상하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동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에 있어서 좌파의 주도성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강령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죠? 떨어졌어요. 10.2.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40이 있고 10이 있고 예를 들어 다 합치면 30이 있고 30이 있다 칩시다. 그 나머지 4, 20은 몰라. 모른다는 사람 항상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합치자는 얘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얘네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달라. 이번에도 법안 처리한 거 보면은 규제 완화 관련된 거라든가 은산분리 관련된 거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 근본이 다른 거지. 뿌리가 다르고 얘네들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이걸 하자라고 하면 야네가 중요한데 우리는 조금 꼼꼼히 먹고 플러스해서 그냥 뭐 우리 한 10개라도 주시면 뭐 감사하게 먹고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너네 씨가 우리가 이거 깨버리면 죄송합니다 씨가 너네 우리가 이거 깨버리면 너네 이거 깨버리면 너네 못해 너네 절대 못해 이런 약간 그 결기 응? 우리의 주도성 이런 것들이 다 연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나라의 진보정당 역사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논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게 이탈리아 문제인데요. 오늘 그래서 좀 조금 빡빡하게라도 갑시다. 근데 빡빡하더라도 제가 5분 쉬어야 되겠습니다. 5분 쉬었다 갑시다.